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문화일보의 이현종 논설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원구성 법정 시한은 오늘입니다. 지금 오늘 원구성 될지 아니면 법사위원장은 어느 당이 가져갈지 많은 좀 쟁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현종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일단 국회법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이게 뭐 어떤 강제적인 조항이 아니고 네.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해야 된다라는 그 정도의 이제 조항인데요. 뭐 역대 국회를 보면 이렇게 뭐 시일 내에 사실은 구성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이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타협도 필요하고 네. 뭐 이런 상황이다 보는데 지금 이번 국회는 어쨌거나 여당이 지금 177석을 가진 뭐 압도적인 여당이기 때문에 네. 뭔가 자신들의 어떤 국회에 대한 성과에 이제 좀 급해서 뭔가 좀 이 원구성이나 이런 걸 좀 빨리 하겠다는 취지 같아요. 뭐 아시겠지만 지난번 국회의장 선거도 사실은 이제 여당 단독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원래 3일 여정 선거 이후에 3일 이제 안에 상임위원장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국회의장도 단독으로 뽑혔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이 당적을 이탈하거든요. 네. 선출이 되면 이게 뭐 사실 국회의장이 부결된 적은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쨌거나 국회의장 정도 되면 여야가 박수를 받는 가운데서 일단 뽑아야 된다는 것이 그동안 국회의 관례였고 네. 그래야지만 국회의장의 또 권위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오늘 이제 만약에 이 상임위원장을 뭐 한다고 하면 물론 이제 여당의 명분은 이 코로나 위기를 빨리 극복해야 돼서 뭔가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거는 국회라는 공간이 어떤 면에서 야당이 사실은 뭐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분명히 어떤 야당의 어떤 목소리도 필요한 것이고 양쪽 날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자꾸 이제 한쪽 날개로만 가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그 날개가 크기 때문에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물론 뭐 그게 효과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 여론과 민심이라는 게 또 상황이 좀 안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이 법사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난 17대부터 관례적으로 이제 야당이 맡아왔던 관례입니다. 네. 그리고 야당으로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유일한 견제 수단이에요. 물론 그동안 법사위가 잘못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가 뭔가 새로운 합의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여당이 워낙 압도적인 다수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까지 만약에 야당에 주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국정 운영은 그냥 야당 없이 그냥 혼자 하겠다는 뜻이 아닐까. 예. 그러면서 본다면 저는 최소한 이거는 만큼은 본인들도 야당 해봤잖아요. 야당 할 때 다 법사위원장 가져봤거든요. 예. 그런 걸 감안하면 좀 역지사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역지사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민주당은 앞서서 일부에서도 조응천 의원 인터뷰를 해보면 법사위만큼은 절대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여론은 어떤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윤희용 센터장께서 말씀해 저는 주시죠. 지금 이제 여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법사위원장, 그다음에 예결위원장, 그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모든 상임위원장을 이제 여당이 갖겠다. 협상이 18개 제대로 다. 네,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외부로 알려져 있긴 한데 사실 전체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가능하긴 하죠. 왜냐하면 지연이 되면은 상임위에서 표결을 하게 되면 네. 각 상임위 모두 다수 의원이 이제 여당에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 얘기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기 위한 이제 어떤 협박 내지는 협상 카드, 압박 카드인 것으로 좀 보여요. 네. 다 가져오면 좀 뭐 민심이 사실은 이제 그 정도는 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법사위원장이 지금 이제 가장 첨예한 쟁점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주영 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통합당 이제 의원총회를 하고 그게 잘 끝나면 4시에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 2006년에 주영 의원도 초선 의원 시절이었는데 대표 법안 발의를 한 바 있어요. 이 법사위원장 문제가 있어서 예. 이 체계 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법안 내용의 법안을 낸 적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 문제는 단순히 여당인 민주당에서만 사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아니에요. 법사위원장의 법사위의 권한이 너무 과도하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여야가 공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같이 갖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여야 입장이 바뀔 때마다 이제 상황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이번 국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뭔가 어디로 가져가는지 여부를 둘째 놓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네. 상시적인 이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법안 같은 경우 이제 통합당에서도 뭐
의원들 한 4, 50명을 만들어서 이 심사권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의원 이제 안을 내놓고 있긴 한데 과거에도 보게 되면 뭐 이제 저런 많은 이제 안들이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체계 자구 심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법사위에서 다 담당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법 전문가잖아요. 상임위에서 법 전문가인데 이것을 통과를 했는데 이 법사위에서 상원처럼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법 본회의가 있는데 불구하고 맞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있겠고 또는 뭐 국회의장이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안 등 또는 이제 국회 사무처에서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안 이런 이제 내용들 안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는 협상을 통해서 이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만약에 그것이 해결된다면 법사위원장 여당 입장에서도 좀 유연한 어떤 카드가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야가 어쨌든 이 법사위원장 권한, 법사위의 권한을 어떻게 좀 이전보다는 많이 이제 완화시키는 그런 안들이 먼저 도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그런 묘수가 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지난 19대 때 당시에 지금 여당의 이제 박영선 장관이 원내대표 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사실 여야 합의로 그 다 어떠면서 뭐 예산안은 이게 다 합의를 했는데 박영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하면서 외촉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요. 네. 그거 이게 안 된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냥 또 통과시켜 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버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예산안 통과 못 되고 그 해 넘어간 적이 있어요. 이번에 여상규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올라오면 본인이 그냥 사회를 안 받는 거예요. 사회 걸 넘기면 되는데 예. 안 봐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합의해서 온 안 자체가 통과가 못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여야의 갈등이 아니라 법사위 대 다른 상임위의 갈등으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이제 그거는 뭐냐면 법사위가 우리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하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원에서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면 상원에서 다시 한번 통과를 해야지만 이제 법안으로서 되고 상원에서 부결되면 다시 하원으로 넘어오거든요. 이제 그게 우리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법사위가 그런 기능을 갖는 건데 그런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일단 만들어 놓고 나면 사실은 이게 이제 고칠 수가 없는 거니까 다른 네. 법과의 충돌이라든지 최근에 대표적인 게 이제 민식이법 관련한 이 교통사고 등의 같은 경우에 이제 통과됐는데 그 뒤에 말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처벌 규정이 다른 법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네. 이게 너무 다른 어떤 그 형법이나 이런 데보다도 형법이 세니까 이게 너무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법사위가 해줘야 되는데 상임위 같은 경우는 자기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냥 올립니다. 그럼 다른 법과의 관계를 이제 법사위에서 하는 건데 저는 그 기능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걸 법사위에서 하느냐 아니면 지금 야당하는 같이 사법위를 따로 만들어서 사법위와 법사위를 따로 지금 운영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든지 이거는 분명히 필요한 어떤 프로세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핵심은 결국은 법사위가 여당이 가지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 보면 예. 지금 일단 의석으로서는 도저히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그러면 법사위라도 있어야지만이 야당으로서 어떤 면에서 보면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아마 조호영 원내대표가 본인이 뭐 협상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래요. 이거 나 줘버리면 진짜 원내대표 못한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 이제 103석으로 쪼그라들었는데 네. 그러다 법사위원장까지 없으면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 많다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조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양보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오늘 이제 여당이 단독 처리하기도 저는 어려울 걸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의장까지 선출했기 때문에 상임위까지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본다면 아마 조금의 협상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글쎄요. 이게 뭐 박병석 의장이 뭐 직권상정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뭐 6월 내에 3차 추경을 적용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번 주까지가 지금 시한으로는 지금 예상이 되는데 네.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박병석 의장이 지금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네.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직권상정하게 되면 이제 임기 초반인데 이후에 계속 야당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말씀하신 대로 답이 사실은 명확히 이제 야당이 고집을 하게 되면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일단은 어떤 유권자들 국민들의 어떤 의견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압박하는 흐름들을 만들 수는 있으리라고 보여요. 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3차 추경안이 이제 6월 안에 처리되기를 이제 바라는 상황이긴 한데 그것은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지금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추경이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란 말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이 법사위원장 이건과 무관하게 어쨌든 빨리 본회의를 열어서 이 급한 것들을 처리해라라고 하는 기류가 만들어지게 될 경우에는 야당이 어쨌든 협상 카드들이 여러 단계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수위를 낮추면서 어쨌든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야가 어쨌든 지도부가 그런 이제 정치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타협안을 이제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착하고 있는 저희 시사본부 창의 문자의 대부분은 여당이 법사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이제 지지층 등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야당이 사실은 굉장히 그것을 법안들을 아예 뭉개버리는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여러 가지 개혁들 사회 변화를 가진데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것에도 맞지 않고 어쨌든 의회 다수의 흐름들을 만드는데도 이것은 아무리 야당한테 견제권을 준다 하더라도 국회의 본뜻 주류 뜻을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야당에 대한 불신이 워낙 많이 쌓인 거예요. 이제 네. 여당에서 또는 여권 지지층에서는 그런 면이기 때문에 지금 다소 이것이 관례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당이 가져감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개혁들을 법안들로 빠르게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강력한 의지를 사실 여권 지지층들은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여당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 중에 배경 중에 하나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9107님 민주당이 책임지고 법사위 가져갔으면 합니다. 잘못하면 다음에 통합당 찍겠습니다. 2573님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가져가고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0770님 통합당의 행태를 20대 때 보고서 다시 한번 야당에게 법사위를 주자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상당수의 문자는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시간이 좀 이렇게 계속해서 가고 나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려고 했을 때 통합당 쪽에서 딱히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까요? 뭐 별로 없죠. 뭐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우리가 전국이라는 게 국회라는 게 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속하게 일 처리하고 빨리 처리하면 정부만 있으면 돼요. 결정하면 끝나면 됩니다. 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과연 이게 이제 국민의 뜻에 맞느냐 또 예산이란 문제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또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를 넓힌다든지 네. 이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좀 숙성하고 토론하고 한 장이 있는데 국회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 효율만 따지다 보면 뭐 사실 세상이란 게 이게 효율만 따지면 독재가 제일 낫죠. 네. 뭐 한 사람이 결정해서 집행하면 그게 독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18대 국회에서도 그때 지금의 야당이 152석을 얻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안상수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때 뭐라 하냐면 우리 18석 다 갖겠다. 이거 똑같은 논리예요. 지금 여당과 이거 국정을 이렇게 발목 잡으면 되냐. 지금 정권이 정부에 하는 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18석 다 갖겠다. 라고 이제 강하게 그때 밀어붙인 적도 있어요. 그때 사실 또 지금의 여당은 야당 시절에 이 도대체 독재하려는 거냐. 무슨 이 국회의 어떤 관리를 깨는 거다. 강력히 또 반발해서 결국 이제 타협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반대 상황이죠. 이제 그러놓고 보면 사실 어제 뭐 지금 여당의 수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 깨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자신들이 잘못된 관행을 그동안 누려왔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수 의석이 되고 여당이 되니까 잘못된 관행을 없애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좀 내로남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물론 뭐 지금 여당 원내대표 입장에서 보면 마음도 급하고 국민도 요구도 어떤 수용해야 되고 그런 측면은 급할 겁니다. 그렇지만 또 세상 일이란 게 이게 빨리 한다고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을 어떻게 하게끔 국정의 동반자로 함께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좀 더 저는 이 타협적인 안들을 내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회가 어쨌든 10년 전에 비해서 또는 5년 전에 비해서도 워낙 이제 빠르게 변하는 시대로 변한 것이거든요. 네. 지금 정부와 시대의 완전히 돼서 1, 2년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1년에 지체될 경우에는 어쨌든 그 필요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되면 지체되거나 아니면 국가 산업 발전에 낙후되거나 이제 이런 문제들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걸 빠르게 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 급박하게 변하는 시대. 그래서 이렇게 지연된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정치적인 이유로 합당한 이유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쨌든 해소를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 개개인들은 자신이 어느 상임위로 가는가가 가장 중요한 선택이고 결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면 희망 상임위 조사에서 의원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 상임위에 가장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쎄요, 이 각 당의 원내 대표들은 명분, 성과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이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결코 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 해결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구말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운영하는 그 피해자 쉼터죠, 위안부 마포 평화의 우리집 손 소장이 지난 주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소식 듣고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아요.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이게 지금 참 정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특히 이분이 이제 아마 2004년부터 여기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과 이제 이 일에 같이 조인을 해서 예전에 이제 충정로에 그때 있었던 쉼터 때부터 이제 함께 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동안 지금까지 거의 10년 이상 이제 윤미향 의원과 함께 이 마포 쉼터라든지 그 기억하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도 보면 굉장히 좀 조용하고 묵묵하게 일을 하시는 분이었다. 특히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아마 이제 혼자 사시면서 이제 할머니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이제 처리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동안 마포 쉼터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할머니 한 분만 지금 계시거든요. 기론옥 할머니. 네, 기록 할머니 한 분만 계신 상황인데 예.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실까라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이 일고 또 이게 사실 그동안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꼭 이런 희생들이 한 번씩 있습니다. 네. 가깝게 우리가 최근에 뭐 유재수 사건이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또 국정원 사건이라 등등에 보면 이런 이제 검찰 관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타까운 게 있는데 어쨌거나 이 뭐 또 수사는 수사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네. 뭐 사실은 수사라는 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검찰권의 행사 때문에 수사를 하는 것인데 이런 어떤 자꾸 일이 벌어지니까 좀 너무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윤희용 센터장은요. 이게 이제 어쨌든 그 숨진 분이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힘들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주변에 이제 많이 밝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검찰에서 뭐 이분을 이제 소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실제 그 압수수색을 쉼터가 받은 것이니까 예.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은 있어요. 왜냐하면 정의기억연대 관련한 공식적인 사무실이 아니라 할머니들 살고 있는 쉼터인데 네. 거기를 이제 압수수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를 지키고 있던 이 소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심리적인 압박들이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사실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의 어쨌든 그 부담감, 압박감이 커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추정되기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검찰에서 사실은 이 문제 지금은 논란이 이제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 좀 지금 회계 장부를 살펴보는 게 그냥 핵심적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함으로써 추가적인 어떤 피해라든가 추가적인 논란 되지 않도록 하는 좀 약간 좀 세련되게 어쨌든 수사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런 이제 인명의 어쨌든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고 또 네. 이것이 이제 길어지고 커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동안 이제 우리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대일 관계에 있어서 이 문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상징적인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이제 폄훼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 그러면서 일본 구구 세력에 어쨌든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이고 우리의 정당성이 또 약화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다 단순한 비리 사건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검찰이 좀 수사를 신속하고 좀 더 세련되게 함으로써 이제 이런 추가적인 파생되는 나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이런 좀 사고를 하면서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검찰 수사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글쎄요. 저는 뭐 이게 사실은 그 쉼터를 앞세간 배경이 사실 정의기억연대에 있던 여러 가지 서류들을 그 쉼터에다 갖다 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서 일단 이제 원래 압수수색이라는 게 사실은 뭐 알리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똑같은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뭐 쉼터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거기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뭐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과 언론 때문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건 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사안을 그럼 언론이 보도를 안 하겠습니까? 또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본다면 이거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직접 하거나 유언으로 남기거나 이렇다면 모르겠지만 또 이 제3자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어떤 고인의 죽음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부적절하고 특히 또 윤미향 의원은 지금 수사 당사자입니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는 좀 말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었지 않나 싶어요. 어쨌거나 아마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 상황이 당혹스러울 겁니다. 지금 수사가 한참 이제 진행 중이거든요.
정의연 그 회계 관계자들을 이제 불러 조사했고 아마 이제 조만간 윤미향 의원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문제는 검찰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또 이용수 할머니도 어제 이제 또 이야기를 하셨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우리 국가적인 문제고 또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검찰은 결국은 원칙대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검찰에서 윤미향 의원 아직 이제 소환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제 현직 의원이어서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현직 의원을 부르는 데 대한 부담이 있긴 할 텐데 윤미향 의원이 자기 이제 출석 거부하지 않겠다. 뭐 이제 그것이 회의가 열리든 안 열리든 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미 출석하겠다는 이제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어쨌든 당사자 가장 이제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을 어쨌든 빨리 불러서 이제 네. 그 장부를 사실은 보는 것이 뭐 이제 기간이 뭐 제법 되긴 했습니다만은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빨리 이제 소환을 해서 출석을 하게 해서 사실관계를 좀 밝히고 그래서 빨리 수사 결과가 뭐 나와서 국민적인 어쨌든 갈등들 정치적 갈등들 좀 빨리 해소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 파장은 좀 상당히 좀 가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요. 뭐 수사도 그렇고 또 검찰의 이 여러 가지 수사 관행이라든가 또 언론에 대한 것들도 좀 꽤 많이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모든 당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진보뿐만 아니고 보수도 하다못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까지도 이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게 계속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지 또 이게 어떤 쪽으로 정리가 될지 어떻게 보세요? 네.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아마 국민 여러분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국민들한테 매달 일정 금액을 주는 겁니다. 네, 똑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똑같이 주는 거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노인복지금 뭐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 뭐 그 아동수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복지 차원에서 이제 주는 접근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똑같이 이제 국민들한테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예. 지금 사실은 이게 지급하는 그러니까 나라가 없습니다. 일단 핀란드나 스위스 같은 경우도 국민투표해서 부결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도입하려고 국민투표에 네. 붙였는데 그런 그 유럽의 선진적인 나라에서도 부결된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예. 효과 문제가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지금 사실은 우리 국민 1인당 30만 원 정도 준다고 하면 1년에 180조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우리 이번에 이제 개천안 지금 받아보셨잖아요. 이제 그럼 물론 받는 사람 입장이 좋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1년에 국민들이 가지고 가는 여러 가지 지급하는 복지수당 전체가 한 180조 정도 돼요. 네. 그럼 그 돈을 예를 들어서 지금 기본수당은 두 가지 논쟁입니다. 하나는 기존 복지를 유지하면서 추가로 주는 방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복지수당을 없애고 아예 기본소득으로 그냥 하는 방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직까지 여야 간의 논의 자체가 이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뭘 하는지는 분명히 입장이 있는 문제인데 문제는 만약에 지금 제가 볼 때 여당에서 이재명 지사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기존에 주던 거 플러스 알파로 기본수당을 주는 거고 예.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복지수당을 정리를 해서 그 일정 금액을 이제 기본소득으로 전환한 이제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이게 지금 코로나 전국 이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오늘 이낙연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주장을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재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많은 돈을 정말 국민들 전체 복지인가 먹는 돈을 과연 1인당 하면 뭐 30만 원 그 얼마 안 되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5천만 국민 전체가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네. 이거는 보통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하나는 이렇게 받을 경우에 구직을 한다라든지 그런 노력에 실제로 반영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검증된 게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 굉장히 모험적입니다. 저는. 일단 뭐 이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도 사실은 많이 알고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지난 5일에 이제 리얼미터라는 조사기관에서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제 찬성 반대. 이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네. 지금까지 있었던 건 지난번에는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이었고, 예, 그건 일회성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예. 기본소득제는 사실은 영어로 하게 되면 유니버셜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니버셜이라는 건 보편적으로 다 누군가 소외됨 없이 이런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물었더니만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서 찬성한다라고 하는 응답은 한 48.6%. 네. 그런데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 인으로 반대한다는 것은 42.8%. 약간 미세하게 수치상은 찬성 응답이 이제 높은 그런 상황인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팽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그것을 보면은
실제로 지지층에서는 이 응답자 내용들을 보게 되면 네. 민주당 지지층이라든가 진보 성향층에서는 찬성이 상당히 월등히 높고요. 반대로 이제 보수층에서는 또는 통합당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것은 지금 이 화두를 이제 이슈화 쟁점화시킨 인물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잖아요. 예. 보수 정당의 이제 당 대표가 거론을 했는데 되게 국민들은 내가 좋아하는 정당,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누군가가 이 얘기를 꺼내게 되면 그 정보의 수용도가 달라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야당 대표가 얘기했는데 야당 지지층들은 사실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김종인 위원장이 물론 이것이 전면적으로 빠르게 도입한다는 건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이슈를 전 국민에게 어쨌든 이것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지금 지지층, 반대가 높은 지지층들, 당내에서도 반대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수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보수 지지층들을 어떻게 김종인 위원장이 설득시킬지 이슈화는 됐는데 설득의 어쨌든 과제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앞길이 제가 봤을 때는 뭐 험난한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그 리얼미터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전국 500명 대상으로 했고요. 응답률은 4.6%였고요. 조사 방식은 이제 유무선 자동 응답 방식이었고 전화 조사도 병행을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예. 여권에서 지금 대선 주자급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좀 다른 입장을 내놔서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이 해야 된다. 이게 덜 부담스럽다. 오히려 이건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는 주장이고 박원순 시장은 그게 아니고 이거보다는 좀 전국민 고용보험제 이거 문재인 대통령도 이거 하겠다고 이제 계획으로 놓은 건데 이걸 먼저 좀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기서도 또 붙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여튼 뭔가 벌써 좀 이 여러 가지 대선 주자들끼리 논쟁거리가 붙는 것 같아요. 이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직장을 다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을 본인과 회사에서 이제 반반 내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이제 어떤 회사에서 이제 뭐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제 보험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자영업자라든지 또 자그마한 업체에 근무하는 분들 같은 경우 고용보험이 이제 안 돼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어떤 면에서 뭐 이제 그 비용을 부담을 해서 고용을 하자는 게 이제 지금 정부 측 주장인데. 네.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논리는 그겁니다. 뭐하러 모든 사람 다 주냐 지금 잘 사는 사람들한테까지 왜 돈을 줘야 되느냐. 오히려 그거보다는 정말 실업을 하는 분들한테 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다. 네. 이제 그런 반면에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는 무슨 소리냐 이게 지금 다 줘야지만이 이게 이제 어떤 이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뭐 이게 지금 대선 전초전 같은 아주 치열한 논쟁이 붙을 것 같아요. 이거는 결국 철학의 문제거든요. 예. 이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진보 보수 간의 차이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만 또 이 기본소득제라는 개념도 몰랐는데 이제는 또 많은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호불호 아니면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참 많은 것들을 좀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고민하기 힘듭니다. 것 같습니다. 자, 시사구말리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